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22년 1월부터 올 가을까지 서울시를 뜨겁게 달궜었던 모아타운 사업이 24년 11월부로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자, 제가 왜 사실상 종료라는 말을 쓰는지, 그리고 만약에 종료가 됐다면 모아타운을 투자 목록에서 아예 빼버려야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 서울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정비사업 관련 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부분 설명을 들으려면 일단 11월 15일에 나온 모아타운 관련 공모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아타운 공모를 한번 보면 총 5군데의 모아타운 대상지를 신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 강서구, 강북구 일대에 있는 총 5군데 후보지를 대상지로 선정을 했고요. 그 내용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로써 그동안 자치구 공모를 통해 진행됐던 모아타운 사업이 종료됐다. 그리고 앞으로는 신규 대상지 선정은 주민 제한 방식으로만 전환을 해서 사업을 이어간다. 이런 얘기를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는 모아타운이라는 사업 자체는 계속 추진을 이어가되 공모 방식으로 선정되는 사업장은 이제 끝이다. 이제 더 이상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내용을 알려면 지난 7월에 발표됐었던 모아타운 공모 방식 조기 종료를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아타운 투기 근절 대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KBS에서 모아타운과 오시장 때리기를 엄청나게 보도를 크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모아타운이라는 사업을 굉장히 지탄받아야 될 대상으로 설명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낸 게 공모 방식을 조기 종료하겠다라는 그런 해결책을 냈거든요. 그래서 명분은 있습니다. 원래 100군데 정도를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된 게 100군데에 달했고 거기다가 공모 방식의 초기 동의율 요건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걸 이용을 해서 너무 빠르게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잡음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30%가량의 낮은 동의율이 주민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에 따라서 공모 방식은 종료하되 주민 제한 방식은 살려주는데, 자, 주민 제한 방식의 원래 조례 기준은 뭐였냐면 토지 등 소유자의 60% 및 토지 면적 50% 이상의 동의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굉장히 크게 했었거든요. 누가 주도적으로 하셨었냐면 상가 소유주 그리고 단독 다가구 소유주분들, 이분들께서 주민 갈등이라 이유로 굉장히 크게 반대를 하시다 보니까 4가지의 까다로운 요건을 신설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의자 중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의 동의자가 3분의 2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22년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율이 30% 언더여야 된다. 그리고 반대 동의율이 토지 등 소유자의 25% 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부동산 이상거래 등으로 투기 세력 유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여전히 이제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겠다. 그래서 불허 예정으로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찬성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 비율을 굉장히 까다롭게 잡아가지고 4가지 요건을 추가로 통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신규 대상지 5군데가 어떻게 보면 모아타운의 마지막 대상지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주인 제한 방식이 단순히 이렇게 동의율만 충족한다고 되는 사업이 아니라 관리 계획도 직접 주민들이 수립을 해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2배, 3배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아타운 사업이 앞으로 정말 힘들겠다. 신규로 구역 지정을 위해서 여태까지 힘써온 정말 많은 구역들이 있는데 이 구역들은 앞으로 또 하세요를 보내야 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하지만 이 부분이 무조건 모아타운 사업의 단점만 될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일단 여태까지 지정된 사업장 대상지를 한번 보면 25개 자치구에 총 91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또 5군데에다가 플러스 한 3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0군데의 모아타운 대상지가 지금 선정이 돼 있는 상태고 또 한 2군데 정도는 해제도 됐었죠. 그러니까 한 100군데 내외 정도에서 지금 대상지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들의 권리 산정 기준일을 한번 보면요. 초기의 공모 방식 같은 경우는 소급해서 권산일을 앞으로 땡겨서 맞췄었습니다. 그래서 22년 1월 20일 모아타운 처음 발표된 시점, 그리고 또 22년 6월 23일 모아타운 공모 공고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급해서 권산일을 앞당겼었고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최초의 모아타운을 신청한 날로 모아타운 권리 산정 기준일을 바꿨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 이 날짜들을 보면 권리 산정 기준일이 굉장히 빠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왜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모아타운 대상지가 선정이 됐다는 얘기는 그 기간 동안에는 개발 행위 허가 제한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에서 신축을 하겠다고 인허가를 신청하면 절대로 통과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신축 행위가 제한된 상태로 몇 년간 끌고 가냐? 최소 3년. 개발 행위 허가 제한의 맥시멈 기간은 일단 3년인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국계법상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이 됐고 플러스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추진 의사만 있다면 최소 5년 동안은 신규 인허가가 아예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되냐? 제가 여태까지 여러 사업장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 노후도 부분을 총 3가지로 계산을 했거든요. 첫 번째로 30년, 그리고 두 번째로 25년,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년. 이 3가지의 노후도를 항상 계산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번거로운 짓을 했을까? 왜냐면 도정법상의 재개발로 추진을 하려면 최소 30년 노후도 기준에서 60% 이상을 달성을 해야 되죠. 그런데 모아타운은 20년 기준에서 50% 정도만 달성을 하면 법적 기준 노후도는 충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25년에서 30년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의 노후도를 가진 구역이 모아타운 대상지가 선정이 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태에서 5년가량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걸린 상태로 기간이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렇게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30년 이상의 노후도가 재개발 법정 노후도를 충족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서 모아타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재개발로 바꿔서 추진할 정도의 노후도가 금세 찰 수도 있는 그런 구역이 이 100군데 중에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또 각 구별로 공모 방식으로 이 대상지 선정을 했을 때는 노후도에 대한 기준을 굉장히 까다롭게 봤었거든요. 거의 재개발에 준하는 정도 수준의 노후도를 가진 그런 구역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역들이 재개발로 진행을 하면서 주민 이반 요청이라는 방식으로 새롭게 신통기획 같은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된다. 그렇다 보면 여기는 공모 방식이 없어진 게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역세권 재개발 혹은 신통기획 재개발, 이 2가지 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노후도가 충분히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간 동안에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 모아타운이 시들해진 또 큰 이유가 비용 증가 이슈가 있었어요. 비용 증가. 그 비용 중에서도 건축비 증가 이슈 굉장히 강했었고요. 또 PF 금리, 이 금리 인상 부분도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신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 그리고 신축 아파트 위주로 한 너무 큰 집값 상승이 계속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서울시와 국토부 모두 다 지금까지의 공급 확대 정책의 그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정비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센티브 책은 인센티브 용적률 늘리고 기부 체납은 줄이는 방식, 또 노후도가 동의요건 같은 초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요건을 낮추는 방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원가 인상 요소를 잡아서 사업성을 확보하는 방식, 이 3가지 전략으로 모든 공급 대책이 쏠리고 있어요. 자, 이 부분들 때문에 여태까지 묵혀 있었던 재개발 구역들, 신규로 추진하는 구역들 많아지고 있고요. 또 용적률 인센티브를 많이 주다 보니까 역세권 재개발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한 2년 동안 발생한 신규 인센티브들을 보면 1종 일반 주거지역을 2종 일반까지 기부채납 똑같이 10%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모아타운 추진했을 때는 2종 일반을 충분히 3종 일반에 25층까지도 지을 수가 있게 됐고요. 또 역세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준주거지역 종상향하면서 용적률을 무려 500%까지, 그리고 지금 발의돼서 계류 중인 법안에 의하면 맥시멈 용적률의 원래는 120%까지를 용적률 인센티브를 줬었는데 이거를 130%, 1.3배까지 늘려주는 발의안이 지금 계류 중이에요. 그리고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근거하면 주거지역 용적률 500%까지, 그리고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짓게 됐을 때에도 용적률 400%, 또 상업지역 노선상업지 같은 경우는 블록개발 시에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는 안까지. 자, 이게 전부 다 신규 인센티브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들이 확충된 상태에서 노후 기준이 이제 재개발이나 역세권 재개발까지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 지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돼 있는 100여 군데가 해제되더라도 다시 턴을 해서 역세권 재개발, 신통기획 재개발로 한 개의 통합된 구역으로 대단지를 만드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좋은 동네를 싸게 진입해서 비싸게 파는 거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의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상태인데, 그에 반해서 이 아파트를 짓는 재료가 될 수 있는 정비사업 예정지의 빌라 같은 가격들은
정말 바닥 중에 바닥으로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좋은 동네에서 요건을 충족한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잡기만 한다면 이거는 완성품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모아타운이라는 요 사업만 봤을 때는 어쩌면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오시장 임기가 26년 3월달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 신규 구역 지정에 목매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후보지 선정해놓은 100여 군데를 완성시키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정된 100여 군데 이상의 모아타운 대상지도 성공할 확률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크진 않을 것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미선정된 지역이라던가 해제 지역 이런 지역들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게 한 5년가량 동안에 진행이 묶이고 신규 인허가가 안 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후도 기준에서 역세권 재개발, 신통기획 재개발할 만큼의 노후도가 찰 구역들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역들 정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물건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에서 상급지에서 투자를 하는 게 효과가 크겠죠. 자, 상급지에서 할 수 있는 1, 2억대 재개발 투자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연락 주시고요. 데이터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투자를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있는 강의 참여하셔서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몬이었습니다.